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실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정청이 연일 부동산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부동산 문제, 부동산 이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6.17 부동산 대책이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올랐고, 네. 그 와중에서 경실련을 비롯한 이른바 친여 시민단체들이 청와대라든가 정부, 민주당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실태를 내놓으면서 아주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네네. 그 가운데서도 네. 노영민 비서실장이 아주 기름을 부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이제 21번째 대책인데, 어떤 대책도 사실 한 2주 정도는 지켜봐 줬거든요. 네. 길게는 한 보름 정도 이게 이 약효가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그런데 6.17 부동산 대책은 일주일 만에 이건 실패다라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수요자, 실수요자, 진짜로 이 주택을 사야만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이제 쏟아지고, 또 3억 원 미만의 아파트까지 뭐 이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원래 이 정부의 지지층인데 불만의 목소리가 바로 터져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경실련이 말씀하신 대로 차례대로 하나씩 이제 보도자료를 내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청와대 그 비서관들, 1급 이상의 비서관들이 총 몇 명이 부동산 2주택 이상을 그러니까 갖고 있다. 전현직 1급 이상이 네. 18명이고 현직이 12명. 네네. 그 사람들이 이 몇 년간, 3년간이죠. 네네. 번 돈이 평균 7억. 싫어. 개인에 따라서는 5억에서 16억까지. 국정홍보비서관 여현호라고 그 깨끗한 척하는 한겨레 기자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이 많이, 그저 김의겸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권력오고 이렇게 부동산과 짝짝꿍을 또 잘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청와대의 참모들 중에 교체가 되고 몇 명이 남아서 주택이 다주택이다 아직도, 이게 큰 방향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아직도 안 팔았어. 네. 이런 정도였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두 차례 갖고 있다가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작년 12월 19일 날 청와대 1급 이상의 비서진들 팔아라라고 한 장본인이거든요. 네, 6개월 내에. 네, 6개월 내에 팔아라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사람이 자기도 두 채를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은 청주까지 뭐 투기 과열 지구이고, 조정재 어쨌든 돌아보면 그 당시에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팔아요 하고 국민들한테 김현미가 나서서 얘기하던 시절이라. 그렇죠. 투기 과열지구든 아니든 두 채 가진 사람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마치 죄악시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버젓이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두 채가 문제가 되니까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포를 팔겠다라고 얘기했다가 50분 만에 청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후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이슈를 그냥 폭발적으로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의 분노를 완전히 진짜 게이지를 엄청 올린 상황이 돼버렸는데, 오늘 갑자기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방송하려는데 속보가 나왔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청주 아파트에 이어 반포 아파트도 이달 내에 팔겠다. 의도가 그렇지 자신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이달 내에 이 집을 전부 다 이사를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해서 어찌됐든 이달 내에 팔겠다. 죄송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뱉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진즉 반포 아파트를 판다고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역구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판다고 하니까 지역구를 팔아먹어버렸다 거기서 3번이나 국회의원 하고도 더군다나 똘똘한 집 한 채 갖겠다는 그런 욕심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것 그렇죠. 때문에 더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은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된 말도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네요. 판단 한번 잘못해가지고. 뭐 오늘 제목이 속보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더군요. 노영민 이제 집도 없다. 뭐 이런 제목이 나왔는데 아니 근데 이제 엄한 이시종 지사가 불똥이 튀었어요. 왜냐하면 충북 쪽에서 다 찾아보니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영민 비서실장도 차기 충북도지사를 노리고 있다는데 충북을 버린 셈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북 분들이 그럼 현재 지사는 어떻게 돼 있어 하고 봤더니 이시종 지사도 집이 청주에 그러니까 저 충북에 없고 강남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다 드러나면서 아예 탁탁 털리는 현상.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강남에 집 갖고 있구나. 그럼 강남은 팔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옥죄더라도 강남 불패구나 하고 시그널을 보낸 셈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노영민 실장은 네. 집 두 채도 이제 팔아야 하지만 청와대라든가 민주당 여권 일각에서는 집 파는 정도 가지고 지금 민심이 수습이 되겠느냐. 결자 해지해야 한다. 말하자면 거치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네.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거치까지도 결정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낙연 의원도 당권 출마 선언하면서 그 노영민 실장 그런 행동에 대해서 좀 아쉽다.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처신이라는 것은 되게 거취를 이야기할 때 그렇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신이.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노영민 실장이 이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더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낙연 그 의원이 아주 뭐랄까요.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을 딱 올려놨다고 할까요? 그러자마자 지금 비서실장이 판셈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당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당내에서 부글부글 끓는다는 말씀도 사실 드리는 게 참 민망한 게 사실 당내에서도 4명의 1명꼴이 지금 2주택자 이상입니다.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실련이 하루에 하나씩 거의 지금 하나꼴로 이틀에 한 번꼴로 보도자를 냈는데 180명 중에 그러니까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시작한 사람 물론 그 중에서는 저 양정수 의원 같이 이제 무소속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포함 안 되십니까? 열린민주당이 포함 안 됐죠. 그러니까 180명은 안 되고 더불어시민당 출신하고 더불어민주당만 해서 180명이 되거든요. 예, 이 두 당으로만 따졌을 때만 해도 42명 정도라는 건 나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까 청와대 참마 숫자도 사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경실련이 뭘 했냐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를 밝힌 거예요. 예, 여기 요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쫙 나와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박힌 의원들 다주택 가진 사람들 명단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발품을 팔아서 전부 다 이렇게 딱 공시지가를 다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등기부 등본 다 떼어본 그렇죠.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걸 밝힐 리도 없고. 경실련에서 탈락했는데 청와대고 민주당도 안 줬다는 아유, 거예요. 당연히 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실련이 발품 팔아서 내놓은 자료인데 이게 또 참 엄청난 또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장 때문이죠, 교수님.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분도 2채 갖고 있다가 또 대전 아파트는 팔아버렸네. 이제 국회의장하고 더 이상 국회의원은 안 하겠다. 자기는 이제 지역구로 갈 일 없다. 잘하면 이제 총리라도 한번 하면 그 짓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정세균 총리 케이스가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으로 차익을 남겨도 너무 남겨버렸네요. 와, 그렇다면 지금 아마 지금 좀 소개시켜드리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갖고 있었던 집이 대전 서구의 한 채, 서초구의 한 채랍니다. 구체적으로 서초구에 어떤 이 주택인지는 안 밝혀졌지만 아파트일 테고요. 그런데 4년간 그러니까 지난 4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려 24억 원 그러니까 23억 8천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시세가. 사실 원래 로짜네요. 그거보다 더 올랐겠죠. 이건 공시 가격이니까. 공시 가격이니까 더 올랐겠죠. 공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24억이 더 올랐다면 교수님하고도 이 방송 전에 한번 추정을 해봤지만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4년간 몇 억이나 되겠습니까? 그 얼마 안 되죠. 예, 대전이니까. 안 떨어졌으면 다행이죠. 네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서초구에 있는 집 한 채.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로 추정되는 그 한 채에서 시세 차익이 24억 가까이 났다면, 23억 가까이 났다면,
평수라든지 또는 그 해당 반포 일 가능성이 크고요. 서초구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저 내로라 하는 모 아파트에 지금 재개발을 내지는 그런 앞에 미래가치였던 그런 이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박병석 의원도 그렇지만 저는 더 하나 진짜 국민을 배신한 것은 DJ 삼남 김홍걸 의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네, 그렇습니다. 세 채를 갖고 있는데 가격이 76억 4,700만 원 아닙니까? 네. 실제로 이게 공시 가격이니까 시세로 따지면 10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네. 이거 조금 들여다볼 대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왜냐하면, 자, 세 개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동교동 사저. 동교동 사저는 최근에 밝혀졌으니까 알고 있는 것이고, 약 10억 가까이 되죠, 아마? 동교동 사저는 이 시세는 30억 정도. 30억입니까? 그러면 일단 30억 제외하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노벨 평화상이랑 헷갈렸는데, 8억 정도로 헷갈렸는데, 그러면 30억이라 치면 그거 제외하고 약 한 40억 가까이 되죠. 나머지 예, 차익이. 그럼 강남과 서초구 아파트가 40억이라는 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김홍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한 흔적이 없어요. 돈 번 적이 없죠. 예. 그리고 옛날에 최규선이라는 사기꾼의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가 인물이 돼서 그것도 돈과 관련해서 최규선한테 받고 뭐라고 이런 그때 30억이 넘어 받은 걸로 나타났었죠. 그만큼 또 추징금도 받고 또 그 감옥살이도 하고 했던 전력도 있고 그리고 다 이제 미국에 가서 계속 뭐 유학을 하는 둥 뭘 하는 둥 세월을 보냈고 그런데 돌아와서 지금 밝혀진 게 40억 가까이, 그러니까 동교동 사저 제외하자고요. 제외도 되니까 일단은 그건 최근에 뭐 자기가 저기 한 거니까 그러면 40억 가까운 그 가치를 가진 부동산 강남과 서초의 부동산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의 출처를 밝혀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금수저를 넘어서 그 위가 통수저래요. 통수저. 대통령 정도의 그러한 이 수저를 물고 나왔다 해갖고 통수저라고 한다는데 다른 것은 또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지금 김대중 대통령 2호 여사 돌아가신 뒤에 유산을 가지고 형인 김홍업 전 의원이도 이분하고 지금 소송전을 벌이면서 큰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그 남은 돈 8억 원 그 기념 사업에 쓰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찾아가 버렸고 그렇죠. 또 동교동 사저도 그걸 기념관으로 하겠는데 자기 등기를 싹 가져가 버려가지고 이미 그 유언장에 다 도장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놓고 그게 효력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더한 거죠. 이 말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주장하는 게 뭔지 압니까? 뭐죠? 저 동작동에 있는 뭐 친일파다 누구다 해갖고 파묘하자고 법안까지 그렇죠. 내놨어요. 자기가 스스로 뭐 아주 애국자인 척이에요. 네. 윤미향 사건 또 무슨 저 삐라 사건 이거 아주 그냥 김홍걸 의원이 제일 앞장서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비교가 좀 그렇지만 삼남 중에 마지 있지 않습니까? 김홍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함께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옥고도 치렀고 또 그 가신 그룹이라는 정치 그룹들 그러니까 동교동계의 의원들과 함께 사실은 민주화 투쟁과 또 정치 활동을 배워 나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 활동을 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또 동생들 특히나 이호 여사의 그 뜻을 받들어서 사실은 마지막 김홍걸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아끼고 어떻게든 챙겨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김홍걸 의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정치적인 활동을 뭘 했습니까? 그리고 DJ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정신이랄까 사상을 이어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시기 전에 홍걸이 너는 정치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그 참모들, 주변 사람들, 동교동계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4년 전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 문재인 후보가 이 호남에 굉장히 많은 어떤 또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 호남 홀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 그 2017년 선거에서도 굉장히 호남 민심이 들끓으니까 김홍걸 씨를 대동을 해서 아예 에스코트 해갖고 5.18 참배를 하고 광주 행보를 하고 딱 옆에서 에스코트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 이 공으로 지금 의원을 준 게 아니냐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죠. 이 김홍걸 의원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네네. 엊그제 민중가수죠. 안치환이가 네, 그렇습니다. 아이런이라는 네. 그런 곡을 발표해서 지금 선풍적인 어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치환 하면은 노무현 그 추모제 때 나와서 직접 추모가를 부른 그런 민중 가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진보, 좌파 세력의 유선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런 노래 아이러니를 발표를 했던.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저 안치환은 아시겠지만 뭐 여러 노래를 통해서 지금 진보 운동의 뭐 상징처럼 이렇게 이 됐던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라는 가사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니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네.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끼리끼리 모여 환장에 춤추네. 싸구려 천지 작법의 잔치일 뿐.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잘 가라 기회주의자여. 일부를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딱 지금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끼리끼리 모여 환장해갖고 춤춘다고 그러고 그렇죠.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알랑대니 콩고물 완장이라는 콩고물을 찾았다 하고 그렇게 나서면서 사실은 자신들이 완전히 그런 어떤 이 진보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의 콩고물을 챙기는데 앞장섰다라는 걸 통렬히 비판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지금 안치환 씨뿐만 아니라 진보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네. 뭐 진중권 전 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조기수 아주 골수 친노 아닙니까? 이화여대 그렇죠. 교수 예. 그런 분들은 또 강경애 변호사 권경애 권경애 변호사 이런 진보 세력의 아주 간판격인 사람들이 지금 진보와 좌파의 이런 행태를 지금 비난하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시켜드리면 B급 좌파라는 이 책을 쓴 김규항이라고 완전히 진보적인 골수 진보 이론가입니다. 이 김규항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조국 사태와 지금 문재인 정부를 가짜 진보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이 부동산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경실련 아닙니까? 네. 이 경실련이라든가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말하자면 진보적인 친진보, 친문 시민단체 대표적이죠. 저 양대 시민단체죠. 뭐 참여연대도 얼마 전에 이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경실련이 이렇게 앞장서고 나선 것을 보면은 과거 노무현 정권 때도 경실련이 임기 중반쯤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던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앞장서는 겁니까? 일단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서로 성격이 약간 좀 다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경실련이 참여연대보다 조금 더 중도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경실련이 스스로 밝혔듯이 경실련은 그 어떤 문제보다 부동산 문제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89년도부터 부동산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억하시겠지만 집권 한 3년차, 4년차부터 종부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 그 당시에 민주당, 특히 열린우리당 계열 정당이 3연패를 해요. 연전연패. 뭐 지선이든 뭐 총선이든 다 무조건 지는데 그게 모두 다 부동산 때문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4년차 12월 달에 이렇게 밝힙니다. 부동산만 아니면 꿀릴 게 없다. 맞아요. 그런 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언론에 다 되고 그 말이 이제 있는데 그만큼 부동산은 아픈 가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경실련이 2006년 4월 4일 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아는 부동산 진실 바로 알기 운동을 벌이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우리 이름을 팔아서 경실련과 다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펴냈는데 전부 다 실패한 걸 했다. 우린 제대로 대안을 얘기하지 않았다. 제대로 우리가 그럼 대안을 얘기하고 비판하겠다 하면서 거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평행 이론처럼 경실련이 너무나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6월 23일부터 시작합니다. 6월 23일 날 부동산 대책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서울 아파트값 중위값이
5% 올랐는데 이 정부는 51% 올랐다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발끈하면서 14%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완전히 첫 번째 꽝 하고 부딪히면서 언론들이 죄다 붙어서 왜 14%니 왜 50, 이거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14%는 한국감정원 기록이고 네. 이건 이제 그 H 쪽 기록인데 문제는 뭐냐면 경실련이 이렇게 청와대한테 얘기합니다. 야, 그럼 14% 올랐는데 왜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니? 그래, 내가 할 필요가 없죠. 14%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가격 인상이죠. 거기에 완전 한 방이었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빵 하고 한 방 치고 들어가면서부터 쭉 소개시켜 7월 1일, 7월 3일, 7월 2일, 7월 7일 까지 연달아서 경실련이 계속 청와대 참모들은 누가 얼마를 갖고 있다. 오늘까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누구는 얼마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성명 발표하고 촉구 대회 열고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이거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실련은 참여연대는 사실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연대 출신이 지금 몇 명이가 있는지 한 4명인가 5명이 현직 의원이죠. 참여연대 출신들이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어디고 다 권력을 다 차지했고 완전히. 사실은 경실련은 거기서 조금 소외된 세력이고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이 경실련이고 좀 어떤 사회 문제, 시사 문제는 참여연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검찰 개혁 이런 경실련보다는 사실 참여연대가 목소리를 많이 높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실련이 어떠한 뭐 그 의도가 있던 간에 경실련 스스로를 봤을 때 우리가 부동산 정책 하나만큼은 제대로 정부한테 어떤 정부든 간에 제대로 대안을 내놓고 물고 늘어지겠다라는 게 자신들의 전통이다라고 밝히면서 지금도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실련이 발표할 때마다. 어쨌든 경실련이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특히 안치환 가수의 아이러니처럼 이 정부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세하던 사람들이 지금 까보니까 정부 정책을 본인 스스로도 믿지를 않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뭐 민주당 의원 중에 좀 빠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양양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도 배신이에요. 임종성 경기 광주를 이계호 장성영과 한평 뭐 이 사람들도 4채 5채 시골에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선전하면서 아주 최고 무슨 지성 양심인 것처럼 삼성전자 상무던 사람을 영입해 왔잖아요. 예. 광주에는 자기 지역구 전라도 광주 거기에는 집이 없고 화성 수원에만 집이 또 2채나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처럼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위선이고 뭐 그렇다는 것들이 다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국민들은 분노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조국 사태라든지 또 인국공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인국공 사태에서 김두관이 자신의 아들, 딸들은 전부 다 영국이랑 중국 유학 보내놓고서는 이 인국공 뭐 조금 더 공부한다고 얼마 받느냐 이 소리가 서로 매치가 안 되듯이 다 똑같습니다. 교육 문제는 자기 아들, 딸은 전부 외국어 고등학교 보내고 외국 유학시키고 그리고 이 자격증 전부 다 위조해서라도 그 인턴 보내서 좋은 법전원, 의전원 보내고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다 평등해야 된다. 그래.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닦아보니까 전 국민들은 전부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범죄자로 몰아놓고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팔고 지역구랑 상관없이 아주 이 요지에 이렇게 아파트랑 주택과 땅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로남불 했어도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민낯을 생생하게 사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재인 정권을 대표하는 박영선, 강경화 두 장관도 집을 3채씩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정부 정책을 절대 믿지 말고 정부의 고위공직자라든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따라가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청와대 당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보다는 세금 폭탄을 때려가지고
규제를 더 강화해가지고 이걸 잡겠다건데 21번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양도세는 뭐 2배, 취득세 3배, 종부세 9배, 세금 폭탄 때리겠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복지예산 쓰고 그 돈 부족하니까 또 이런 핑계 대갖고 세금 걷어들이겠다는 결국은 그 부담이 어디로 오겠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책을 지금 21번이나 써가지고 실패한 김현민은 지금도 무슨 부총리가 되느니 총리가 되느니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나라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김현미를 또 대통령이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그 지시 속에는 사실은 김현미랑 상관없는 부분이 있어요. 세금 문제를 지금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나요? 금융 문제, 대출 문제는 금융 문제잖아요. 김현미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공급 늘려라. 이건 김현미가 해야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은 사실 부총리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떠올리니까요. 참여정부 시절에 물론 부동산 정책이 실패는 했지만 부동산 정책을 총괄 책임진 사람이 이해찬 총리였어요. 이해찬 맞아요. 총리가 자기가 늘 나섰고 내가 부동산을 잡는다라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김현미를 불러서 지시를 한다? 이게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정세균 총리는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라고 할 정도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 실물 아닙니까? 경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던. 과거 산자부 장관도 했고 그렇죠. 쌍용에서 기업도 기업인으로서 역할도 했죠. 뭐 거기서 상무하고 나왔으니까. 어쨌든 정부가 하는 이런 일들 보면은 엇박자가 나가지고 맞지도 않아요. 지금 서울 같은 데도 어쨌든 공급을 늘리려면은 땅이 있어야 하는데 땅이 없으니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 일각도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박원순이는 그 뭔 소리냐? 그건 절대 못 푼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박원순은 자기 입으로 여의도랑 뭐 일대 그냥 개발한다며요. 근데 그건 중앙정부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또 거꾸로 지금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시청자 여러분. 참 지금 부동산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앞서도 계속 우리 이정곤 국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부동산 정책을 신뢰를 주려면은 청와대라든가 정부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10억, 20억씩 이렇게 남겨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만 닥달을 해갖고 부동산이 잡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 제대로 하려면은 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갈아치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